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저번에 이어서 아세안의 위기와 여러 경제 학파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으로 본 세계사는 이게 10부작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거 소재가 완료가 되면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세안의 위기는 뭐냐면 1960년대에 아세안이란 설립이 돼요. 근데 이게 1980년대까지 7%대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나라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걸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때쯤 돼서 이 동남아 경제 모델이 좀 잘못됐죠. 뭐냐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돼서 호황을 이뤘지만 실물 경제가 소수 정치 권력자들한테 이게 편중돼가지고 좀 부가 쏠려요.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 네 마리의 호랑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분식회계나 부정부패 관리 부실로 이게 이제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 플라자 합의하고 이제 파운드 공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세안까지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 복수 통화를 유지해 왔었어요. 바스켓 제도라는 복수 통화였는데 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 하다가 이게 이제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IMF 구주금융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서 구주조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서명하고 말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외환위기가 이 동남아로 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동남아 위기로 온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당시 멕시코가 채권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1994년에. 그래서 멕시코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거기에 대한 또 파급 효과로 나는 우리나라가 그쪽 영향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영향을 받아서 왔다고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저는 또 멕시코 채권 학살하고 또 관련도 있고 다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 나라들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환율 조정을 안 했죠. 그 조건으로 이제 IMF 했고 말레이시아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고집을 피워가지고 더 큰 위기가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건전한 법률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밀실에서 이걸 몰래 권력 소수자들이 행정력을 정경유착으로 해서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동남아가 약간 이제 반도 짱깨 이제 걔는 동남아 짱깨인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조금 이제 얘네들보다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 경제식으로 좀 해왔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푼 거예요. 정경 유착 플러스에다가 부동산을 너무 풀어가지고 통화 팽창과 화폐 가치 하락이 동시에 온 거예요. 얘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정도까지는 이제 폭락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대단히 큰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온 거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플러스 위기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를 미국은 이제 80년대에서부터 해가지고 90년대에 이제 기적을 이루어가지고 여기 나스닥이라는 그 상장 프로그램 이제 그런 상장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실리콘밸리가 그때 당시 GDP가 중국의 4분질이나 되고 일본의 절반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일명 정보기술혁명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저번 주에 얘기한 거죠. 근데 또 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넘겨서 인터넷 시대가 와서 IT 시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금융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위기가 또 한번 오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제 1990년에 89년인가요? 아니 87년인가 헷갈리는데 85년에 플라자 합의하고 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오죠. 이제 저기 정크 본드 그 위험 자산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부 기업이 도산되고 그 보스키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정리하면서 한번
그때 한 하루에 주가가 25%가 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그게 82년에 풀어가지고 금융 규제를 87년에 이제 미국이 그게 무너져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아주 그때 당시 이제 SEC가 아주 그냥 분주하게 그 SEC 위원장이 누군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보스케하고 누가 마이클 밀켄이라는 그 둘이서 이제 정크본드로 불법 대출해가지고 막 그런 기업 합병 이슈 그 뭐라 합니까 그 합병 주가 차익 거래로 해가지고 그 거품에 대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아주 그냥 위기가 왔었지만 이런 인터넷 IT 이쪽 신성장 도입으로 이 나스닥이 성장하면서 미국은 이게 위기를 넘기게 되죠. 또 근데 유럽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스보 공습으로 유로화 폭락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20%나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유로 가치가 이제 엄청 위기가 오죠. 근데 이게 또 9.11 테러가 또 미국에서 일어남으로써 그 반대 현상으로 다시 또 유로화가 가치가 올라가서 또 쌤쌤이 되죠. 자, 이렇게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아시아는 아직 없죠. 근데 아시아도 있습니다. 브릭스 경제다 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 끌어들이고 인도 끌어들이고 지금 남아공, 브라질, 사우디까지 이제 커지는 유연화 경제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로화에 대적하는 뭐 유로화 분권 경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예, 금융으로 본 세계사의 책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 뒷부분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경제 학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 비주류 경제 학파는 신경 경제 학파, 진화 경제 학파, 연력학 경제 학파, 생태계 경제 학파, 환경 경제 학파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냥 여러 경제 학파죠.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야 될 책이 뭐냐면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봐야 됩니다. 국부론 그 봐야 되고 노동가치설하고 비교우위설의 데이비드 리카도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마르크스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 일반 균형 이론을 말하는 알프레드 마샬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존 메이드너 케인즈 존 메이드너는 모르지만 케인즈라는 얘기는 알 거예요.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저는 케인즈 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나머지는 뭐 고단 마당성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신자유주의나 통화주의 같은 걸 또 보실 사람들은 밀턴 프리드먼 그거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퓨일 세뮬슨이 하는 얘기 그거 보실 사람 그거 보시고 국제무역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폴 크루그먼이라고 있어요. 이 국제무역 이론도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리 맨큐 불가능성 정리의 케네스 에로 요 정도 책을 따로 더 보실 사람들은 경제학과 애들은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비경제학과 애들은 뭐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고 케인즈하고 폴 그루그먼하고 아담 스미스 정도는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학파로 넘어가서 제가 경제학파를 이제 한 줄로 요약을 다 할 겁니다. 딱 11개 학파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요번 10부작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 중상학파라고 있어요. 이 중상학파 경쟁국의 국력 희생 대가로 자국력의 국력을 증가시키는 목적입니다. 이게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증대시키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절대주의적 경제적 표현이고 식민지를 자국의 원료 공급자로 이용을 해서 자기네 나라만 제조업 활성화한 중상주의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역 교육 관리를 독점화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인구를 강제 동료시키고 노동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국가 공업만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일명 중상학파입니다. 옛날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농학파. 농업이에요. 이건 토지와 농업을 부여 원천에 생각해서 오직 농업만 극대화시키는 거. 생산 비용을 좀 초과하는 확실한 잉여 생산물로 토지 수요자를 자기 토지 소유지에 대한 지대를 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계급을 인정하면서 그 국가 부를 축적시키는 주의가 이제 중농학파예요. 근데 이건 별 성공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고전학파. 정부의 지원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경쟁과 자유무역만 이루어질 때 이익 증대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노동가치론하고 분배 이론을 도입시킨 게 바로
고전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만이 유일한 잉여의 원천이라 생각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학파예요. 약간 자유무역, 자유경쟁, 자유주의에 좀 가까운 학파가 고전학파고, 그 다음에 역사학파예요. 역사학파는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그 나라의 총체적인 역사 경험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도 연구하면서 이 사회도 유형화시키면서 같이 정부하고 행정부가 머리를 싸매서 연구하자는 게 이제 역사학파가 이제 맞는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 일종의 국수주의 격인 것도 약간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마르스크 학파는 뭐냐면 이제 역사가 유물론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 반복 과정 해가지고 이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나 리카드의 노동가치서를 걔네들이 노동가치서를 주장했거든. 그다음에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언젠가는 몰락한다는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몰락 안 했죠. 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사회 종합 자본주의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마르크스 이론이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형상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 필요 없는 학파고, 고전 학파하고 이제 케임브리지 학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케임브리지 학파는 뭐냐면 임금이 노동자 계급의 보수라면 적절한 이윤율도 필요한 자본력이 필요한데, 그게 공급 가격의 구성 요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 비판으로부터 자본주의 고전 학파를 보호하는 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전 학파에 대한 확장이 케인즈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학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케임브리지 학파. 고전 학파를 확대 해석한 게 케임브리지 학파고, 케인즈라고 아까 내가 얘기한 케인즈는 영국의 이제 경제 교수,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이 케인즈 학파는 뭐냐면 화폐 이론과 투자 이론을 중요시하면서 자원의 적정 배분과 가격의 결정 사이에서 가치 창조에 대한 직접 기여한 사람에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학파예요. 가치 창조, 가치 이 부를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창출하는 사람들, 이 그러니까 부를 나눠 먹는 새끼 말고 부를 창출하는 새끼한테 분배가 가야 된다는 게 케인즈 학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이론하고 좀 부합이 되는 학파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주의 학파가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동기를 기술적인 진보라기보다는 급진 정책으로 이제 해서 국가가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활동은 재화의 생산보다는 재산의 축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는 학파가 제도주의 학파예요. 재화의 생산보다는 재산의 축적을 이루어져서 보는 학파. 그다음 통화주의 학파가 뭐냐면 이제 화폐 공급이 경제 활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보는 학파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공식 있죠. MV는 PQ. MV는 화폐 공급량과 속도는 PQ.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하고 일치한다. 뭐 비례한다. 뭐 그 뜻입니다. 지금의 P하고 Q는 다릅니다. 그 Q는 수요고 이제 이게 P는 공급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이런 캐파 뭐 이쪽이 아니라 얘네는 그냥 화폐 공급량 속도는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 비례 상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고전 학파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기간에도 가격은 신축적이어서 즉각적인 시장 청산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래서 경제가 커 나간다는 경제 학파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옛날 고전 학파, 제도주의 학파, 케임브리지 학파, 그다음 케인즈 학파, 요것만 4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그냥 학파들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